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영화감독조합의 데뷔의 순간 중 박찬욱 감독이 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라 라고 하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일찌감치 감독의 꿈을 포기했던 사람이다. 충무로 연출부 생활 두 번째 작품 안에 일을 그만두고 싶었다. 곽재용 감독의 데뷔작인 비오는 날 수채화 조감독을 하던 때였는데 친한 형이던 그가 악전고투하는 모습을 지켜보기가 너무 힘들었다. 당시 재용 형은 입봉할 때가 됐다는 도제제도의 인정을 받아서 데뷔한 게 아니라 사실 연출부 세컨드 정도밖에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직접 돈을 끌어와서는 자신의 시나리오로 데뷔하게 된 무척 드문 경우였다. 그러다 보니 연출부 생활 10년은 해야 감독 입봉한다는 당시 도제 분위기 속에서 힘든 일이 많았다. 감독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스태프들도 있었다. 형이 괴로워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과연 저런 것까지 참고 견디며 꼭 감독을 해야만 하는 걸까 하는 회의가 밀려왔다. 그래서 촬영이 거의 끝나갈 때쯤 그냥 관둬버렸다. 감독이 되겠다는 꿈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재용 형은 지금도 나만 보면 빈잔을 준다. 제일 힘들 때 도망간 새끼라고. 물론 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재용 형의 등에 칼을 2번 꽂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칼은 재용 형을 연출부 선배로 처음 만났던, 그러니까 나로서는 부품을 안고 감동으로 연출부 생활을 막 시작한 때였다. 당시 제작부장이 연출부 버스트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어서 연출부 모두 그만둔 일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모두를 배반하고 영화사 측의 회유에 넘어가 다시 현장으로 기어들어갔다. 나의 연출부 첫 작품인데 이렇게 그만두면 앞으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것 아닐까? 저런 놈은 필요 없다며 충무로에서 매장되는 것 아닐까? 하는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돌아간 거다. 끝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그만두는 게 더 두려웠다. 그래서 노조가 파업을 벌였는데 혼자 작업장으로 복귀한 배신자 꼴이 된 셈이다. 그렇게 나는 재용 형의 등에 무려 2번의 칼을 꽂고는 호련히 충무로를 떠나려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을 그만둔다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즈음 처음으로 써본 장편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이제 충무로를 떠난다는 마음으로 비장하게 다시 읽어보니 그날따라 유독 괜찮게 느껴졌다. 노조 파괴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안기부 출신의 남자는 어디선가 노조가 결성될 것 같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그 속으로 들어가 노조의 싹을 잘라버리고야 만다. 회사가 그를 고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다음 사측에 붙어서 노조를 말살하는 거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경찰이 그를 찾으러 혈안이 된 가운데 그의 손과 발, 귀 등이 한 토막씩 소포로 경찰서에 도착한다. 엘리트 수사관이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 수사관의 자작극이었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바로 그 노조 파괴 전문가가 안기부에서 근무하던 시절 그로부터 심한 고문을 당한 뒤 오히려 사상적으로 감화된 인물이다. 그래서 그의 양자가 되고 그가 시키는 대로 불합치 활동을 한 다음 학교를 졸업하고서는 경찰이 된 거다. 제목은 정동계단으로 살부의식을 담으려 했다. 소포클레스의 비극을 읽다가 가져온 제목으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계단이라는 의미다. 아버지와 아들 역할로 신성일, 이경영을 캐스팅해 만들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소재가 영화화되기 쉽지 않은 때였다. 주변의 반응도 시큰둥했고 나중에 다시 읽어보니 너무 창피해서 폐기했다. 돌이켜보면 궁극적으로 문학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것 같다. 한국 영화에도 문예 영화라는 게 있긴 했지만 그건 좀 이전 세대 얘기였고 당시 한국 영화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문학성의 결여라고 생각했다. 물론 소설 원작 영화들은 언제나 많았지만 고전적이고 원형적인 것에 대한 탐구는 없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그렇다고 해서 데뷔작 다른 해가 꾸는 꿈을 그런 문학성을 복원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뻔뻔하지는 않지만 장차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다. 어쨌든 그런 재능을 섞이는 건 한국 영화계에 큰 손실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손실을 끼칠 자격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새 결혼도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M&R이라는 영화사의 월급쟁이 기획실 직원이 된 거다. 다행히 사장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제작비만 모이면 데뷔시켜주겠다는 약속을 지켜서 나중에 다른 애가 꾸는 꿈을 만들게 됐다. 비디오 사업이 잘 되던 때여서 비디오 판권을 미리 팔면 돈을 당겨올 수 있던 시절이라 삼성 계열사의 비디오 판권을 입도 선매에 마련한 돈으로 데뷔작을 만들 수 있었다. 물론 그러기까지 온갖 일들을 해야 했다. 구멍가게 같은 영화사에서 해야 하는 모든 일을 혼자 다 한 거다. 수입한 외화의 보도자료를 만들고 자막도 번역하고 극장을 찾아다니며 영화 좀 걸어달라는 부탁도 하고 다녔다. 영화 포스터 디자인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디자이너와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카피도 썼다. 가끔은 개봉하는 영화의 제목도 지었다. 그리스 감독인 게오르기 파노소폴로스의 호기심에 대하여는 내가 직접 지은 제목이다. 또 영화가 너무 길다는 극장 측의 불만이 접수되면 편집해서 드러내는 일까지 했다. 거룩하신 로버트 올트만 감독의 빈센트가 바로 그런 영화였다. 원제가 빈센트와 테오인데 상영 시간이 138분이었던 영화를 99분으로 줄였다. 가령 이런 식이다. 빈센트 반 고흐가 벌판에서 자살하려고 총을 쏠 때 카메라가 휙 날아가고 그가 피를 흘리며 비틀비틀 걸어온다. 카메라는 고정된 채 화면은 미동도 없고 고흐가 그 상태로 다시 캔버스 앞에 섰다가 피가 흐르는 옆구리를 부여하는 채 말없이 집까지 간다. 그 과정이 너무 지루하다고 해서 중간을 드러내고 고흐의 유명한 그림 까마귀가 나는 밀밭을 바로 붙여버렸다.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찍은 영화처럼 보였다. 어차피 내가 그런 짓은 못한다고 거절해도 누군가 그
작업을 할 텐데 그나마 내가 해서 덜 이상하게 보이도록 만들고 싶었다. 물론 너무나 후회되는 일을 한 거지만 변명을 하자면 그땐 그런 사명감에 불탔었다. 내가 대학을 다니던 1980년대 초는 미학보다는 민중과 혁명을 이야기하던 때였다. 영화 서클에서도 클라우베르 로샤의 검은 신 하얀 악마로 대표되는 시네마도모 영화들이나 영화 서클에서도 클라우베르 로샤의 검은 신 하얀 악마로 대표되는 시네마도모 영화들이나 파업, 천안 포텐킨 등 세르게이 에이젠슈테인의 몽타주 얘기만 주로 하니까 다른 취향을 드러내기가 힘들었다. 그나마 내가 있던 서강대 영화서클 서강영화 공동체는 나처럼 이치콕과 김기영을 좋아하는 학생도 있던 그런 분위기가 좀 덜한 서클이었다. 그래서 다른 대학 영화 서클에서 부르주아 미학에 경도됐다며 우리를 비판하기도 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서강대 철학과로 진학한 것이 내가 영화 감독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른 이유도 있다. 서강대가 아니었어도 다른 대학 철학과를 가려 했을 텐데 그랬다면 철학에 재미를 붙여서 영화 감독이 아니라 원래 꿈꿨던 대로 미학 공부를 하고 미술사 대학원에 가든지 유학을 가든지 했을 것 같다. 그런데 당시 서강대 철학과가 너무 영미 분석 철학 위주로 가르쳐서 미학 강좌가 안 열렸다. 4년 동안 딱 한 학기 열렸는데 막상 수강해보니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가톨릭 성인들이 등장하는 중세 교부 철학, 그러니까 나이 드신 신부들이 가르치시는 강의였다. 그래서 오히려 애초에 꿈꿨던 철학과는 더 멀어졌다. 철학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철학 그 자체보다 미술 비평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미술관 관장을 지낸 김윤수라는 미술사학자이자 미술비평가가 있었다. 나도 그처럼 미술사에 기반을 두고 미술비평을 해보고 싶은 포부가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학부터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철학과로 진학했던 거다. 고등학생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철학책을 읽거나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적어도 영미 분석 철학은 너무 재미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사진서클, 서강회와 서강영화 공동체 활동에 열심히 왔다. 그러다 운명 같은 영화와 만나게 됐다. 사실 그때까지 진심으로 좋아하는 한국 영화가 없었다. 아마도 내 또래의 다른 감독들도 그렇게 느낄 것이다. 암울한 시대 상황과 맞물린 1980년대 한국 영화계는 그야말로 침체기였다. 그래서 영화는 좋아하면서도 한국에서는 하기 힘든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대학교 1학년 때 화녀 82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김기영의 영화에는 인습적인 틀이 없고 인간의 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다분히 실험적이고 편집광적인 태도로 인간의 의식 구조에 집착한다. 그는 항상 한국 사회의 한 측면을 과장된 수법으로 그렸지만 이야기가 황당무계하냐 아니냐는 건 따질 필요가 없다는 요지의 김기영 감독을 열렬히 찬양했던 하길종 감독의 글에서 영향을 받아 도대체 어떤 감독이기에 라는 생각으로 그의 영화를 보러 갔다. 막연하게나마 한국에서 영화를 해도 되겠구나, 가능한 일이구나, 감독이 될 거면
난 저런 감독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완여 82까지는 그가 본격적인 비무비로 가기 전에 웰메이드 영화를 할 수 있는데 보통 김기영의 아녀 3부작의 마지막 작품 정도로만 언급되고 지금도 그다지 중요하게 평가받지는 못하는 것 같다. 작년에 여의도 CGV 개관 기념으로 내 영화들의 기획전이 열렸을 때 관객들과 함께 보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완여 82 상영회를 가졌다. 나도 몇십 년 만에 다시 봤는데 아직도 짱짱하더라. 사실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라 실망할까봐 걱정했는데 완여 82는 꼭 재평가 받아야 할 작품이다. 아무튼 그 후로 김기영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나중에 충무로에 들어와서도 나이 많은 스태프들을 만날 때마다 혹시 김기영 감독과 일해본 적 있으세요? 라고 묻는 게 일이었다. 이후 감독이 되고 싶다는 구체적인 결심을 하게 만든 영화는 바로 3학년 겨울방학 때 본 히치콕의 현기증이다. 현기증을 보면 파도치는 장면조차 히치콕이 이렇겠죠, 이번에는 저렇겠죠 하면서 직접 연출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만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컨트롤된 영화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영화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감독이 되고 싶었다. 충무로에는 감독 연출부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때는 영화를 진지하게 공부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서 어느 대학에 누가 있다는 것도 서로 다 알았다.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인 전향준, 영화감독 정성일 같은 선배들에 의해 느슨하게나마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다. 결사체까지는 아니어도 그들로 인해 스터디 모임이 만들어지면서 영화를 좋아하는 여러 대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 모임들 중 하나에서 지금의 아내도 만났다. 그 두 선배 외에도 나중에 임권택 감독 연출부로 들어가고 장밋빛 인생으로 데뷔한 김홍준 감독이 또한 전설의 유학생이었다. 그가 미국에서 돌아와 충무로에 입성하면 게임 오버라고 다들 그랬으니까. 그러던 차에 훗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게 되는 강한석 형이 상을 당해 방마다 성과를 지키고 있을 때였다. 함께 영화 공부하던 친구나 선배들이 거의 다 모였는데 그 중에는 이미 충무로 현장에 진출한 사람도 꽤 있었다. 강호석 감독의 나는 날마다 일어선다 각본을 쓰고 부활의 노래를 연출한 이정국 감독이 대표적이었고 전향준 선배도 단드라의 불 연출부 생활을 했었다. 나중에 이문열 원작 들소를 준비하다가 무산됐던 동국대 출신 최사규 감독도 있었는데 유영진 감독의 감동에서 당시 연출부 퍼스트로 있던 그가 연출부를 찾는다고 했고 아마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 같다. 이정호 감독님이 차린 영화사에서 준비하던 영화라 당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연출부 경험해보고 아니면 말자라면 쉽게 본 건 아니고 반대로 드디어 충무로에 입성하는구나 라고 비장하게 생각한 것도 아니었지만 막연하게나마 영화감독이라는 길을 직업적으로 선택한다는 결심 정도는 했던 것 같다. 물론 형편없는 연출부였다. 아주 요리에 넘쳤던 것도 아니고 편집할 때는 맨날 졸고 주어지는 단순 노동 정도만 겨우겨우 했지 능동적으로 뭔가를 찾아서 할 줄은 모르는 연출부였다. 그런
나왔으니 그래도 재용 형이 나를 많이 예뻐했던 것 같다. 배신한 나를 자신의 데뷔작인 비오는 날 수채화 연출부로 다시 불러줬으니까 감동을 그만둔 그는 수원에서 비디오 가게를 하며 비오는 날 수채화 시나리오를 썼다. 그 비디오 가게의 내실 같은 골방에서 시나리오를 썼는데 집이 반포였던 나는 수원까지 가는 직행버스가 있어서 매일 거기로 출근하다시피 했다. 형은 시나리오를 쓰다가 손님이 오면 비디오를 내주고 돈 받고 그러다 가끔 직접 비디오 배달을 나갈 때면 내가 대신 가게를 보면서 거의 직원처럼 있었다. 한때 비무비 전도사라 불리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비무비가 각인된 사건이라면 바로 자크 투르네의 나는 좀비와 함께 걸었다를 봤던 기억인 것 같다. 그의 다른 영화들을 챙겨본 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그 영화가 너무 좋았다. 물론 다른 한심한 비무비들도 많이 봤고 곽재용 형이 워낙 홍콩 영화를 좋아해서 당시 유행하던 홍콩 영화도 덩달아 꽤 많이 봤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애가 꾸는 꿈을 만들고 홍보를 할 때 B급 영화라는 얘기를 꺼내면 제작자가 질색했다. 아무리 저예산 영화라도 감독이 스스로 자기 영화를 비하해도 되냐는 거다. 솔직히 예산이 너무 형편없이 작았고 연기 경험이 없는 가수가 주인공이니까 그것 자체가 좀 비스러운 조건 아닌가. 제작자가 홍콩 영화 천장지구 비슷한 분위기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도 비스럽고 하여간 모든 게 비무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게 싫지 않았다. 어쩌면 너무 순진했는지도 모른다. 그런 조건 속에서만 꽃피울 수 있는 미학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생각한 비무비의 미학은 그런 거였다. 없는 돈으로 빠듯하게 부족한 조건으로 영화를 완성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마땅히 있어야 할 어떤 것들을 결여하고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 그런 제약을 또 다른 예술적 매력으로 승화시키고 오직 거기서만 독특하게 발생하는 미학을 찾아내는 거다. 그게 바로 좋은 비무비가 갖춰야 할 덕목인데 그걸 향해 나아간다고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 애통해야 할 일은 아니다. 다만 잘할 수 있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채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찍은 데뷔작이지만 힘들어서 허덕인 기억은 별로 없다. 주어진 조건은 맞춰서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데뷔작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좌절했던 순간은 이승철을 캐스팅할 수밖에 없었을 때다. 애초에 내가 원한 배우는 최재성이었는데 그도 비스러운 면이 있는 배우다. 그래서 너무 매끈하게 생긴 이승철과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다른 열악한 조건은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보겠는데 가장 큰 조건 중 하나인 배우 캐스팅 단계에서부터 낙담한 거다. 물론 술도 많이 마시고 친해졌다. 나도 젊었을 때는 술이 꽤 센 편이었는데 그렇게 술이 센 사람은 처음 봤다.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영화를 위해 진정헌신적으로 노력했기에 그 자체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다. 다만 그 전에 그렇게 되도록 강요당했다는 것에 대한 좌절이었다. 드디어 개봉 전날 엄청나게 많은 관객들이 몰렸다. 그때는 단권 개봉 시절이라 요즘처럼 인터넷 예매율이니 뭐니 전혀 예측할 수 없던 때였다. 극장에 나가봐야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첫날 첫 회에만 팬들이 몰렸고 그 다음 회부터 발길이 딱 끊겼다. 또 한 번 좌절했다.
심지어 그 어떤 매체에도 영화평이 실리지 않았다. 그래서 요즘 감독들 중에 누군가가 누가 내 영화를 씹었네 그런 소리를 하면 야 덜어줬잖아 얼마나 좋아 내 데뷔작은 아무도 리뷰를 안 썼어 라고 얘기해준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만든 3인조 또한 흥행이 안 됐다. 그야말로 영화 감독으로서 진짜 위기가 닥친 거다. 내리 두 편을 말아먹은 감독에게 세 번째 기회는 잘 오지 않는 법이니까 이 일을 그만둬야 하는 건가 진짜 고민 많이 했다. 그러면서도 영화를 그만두지 않은 이유는 자꾸 뭔가 다른 일들이 생겼기 때문이다. 내가 일을 찾으러 다니기도 했고 나를 찾아오기도 했다. 한 작품을 준비하면서 몇 달 보내고 나면 그게 엎어지기 직전에 또 다른 작품이 성사되고 그런 식으로 끌려다니다 보니 몇 년이 훌쩍 지나가더라. 그렇게 서로 다른 프로젝트의 영화 감독이라 찍힌 명함만 10개가 넘었다. 명함까지 찍었다는 건 꽤 진척이 됐다는 얘기니까 어영부영 시간이 확 지나가 버린 거다. 수많은 명함들 중 가장 아까운 것은 나중에 유영식 감독이 연출한 아나키스트다. 그러면서 닥치는 대로 글도 쓰고 방송도 출연하며 겨우겨우 살았다. 그 아까운 시간 동안 유학을 다녀오는 게 나았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흥행에 실패한 영화라도 두 편의 영화로 현장 경험을 다졌으니 영화과 강사나 교수 자료를 기웃거렸어도 되었겠다는 생각까지 들면 참 막막했다. 세월은 자꾸 흐르고 아이는 자라고 미래는 전혀 안 보였으니 진짜 이 길이 내 길인가 하는 불확실성과 마주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이었다. 할 줄 아는 다른 게 없으니 선택의 여진이 그런 게 없었다. 오래전 감독 연출부로 들어가기로 결심한 순간 모든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렇게 오직 영화로 먹고 살기로 결심한 이상 머나먼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하나다.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일이라도 할 것 같은 착각이라도 하며 살아야 그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다고. 나와 친구들 또한 이미 자리 잡고 성공한 사람들을 욕하고 험담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냈다. 지금 젊은 친구들도 어디선가 내 영화를 본다. 아이고 저것밖에 못 만들어. 아니면 송강호 데리고 몇십억 버부은 게 졌다위야. 그 돈의 10분의 1만 나한테 줘도 어우 씨발 그러면서 욕한다 해도 얼마든지 상관없다. 돌이켜보면 그런 게 다 힘이 됐던 것 같다. 애초에 화가가 아니라 미술 비평을 하려고 한 것도 동생인 박창경 감독에 비해 미술가로서 소양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서였다. 동생은 너무 그림을 잘 그리는데 나는 좀 능력이 안 되어 창작자가 될 수 없다면 창작자 가까이에서 적어도 좋은 감시관을 가지고 정당하게 평가하고 소개하는 사람이라도 되고 싶다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너른 세계의 언저리에서라도 살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영화를 발견하여 창작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런 다음에는 다시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더라. 마음속으로는 역시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다. 그리고 좌절할 때마다 남 욕하고 나 잘났다고 위로하면서 그런 분리할 수 없는 한 가지 태도로 버텨온 것 아닐까. 실제로 그렇게 확신했다기보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었다. 영화를 문학이나 미술과 비교하자면 철저히 공동 작업의 산물이다. 그래서 내 적성과는 맞지 않다. 그냥 안 맞는 게 아니라 나처럼 안 맞기도 힘들다고까지 생각했다. 일단 영화 감독이라는 사람은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 논쟁에서도 이길 줄 알아야 하며 어쩔 땐 완력으로 맞설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다. 난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고 묻는다면 그게 참 이상하게도 성격이 일에 맞게 좀 변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답은 찾게 돼 있다. 먼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감독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그런 단계를 지나 집단 창작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어려움이자 동시에 감독만이 가지는 즐거움이다. 반면 감독들 중에는 예민하고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는 이 직업과 잘 맞았다고 할 수 있다. 얌전하고 조용하지만 적당히 둔한 편이라 저 새끼가 나를 어떻게 보지 그런 생각은 잘 하지 않는다. 작품을 대하는 태도야 치밀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더없이 둔하다. 많은 감독들이 일사불란하고 능숙하게 현장을 지휘하면서 모두의 존경을 받는 모습을 이상적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평가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난 별로 그런 강박이 없다. 부침성과 진화력이 별로 없으면서도 지금까지 감독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 그리고 흥공영화 현장이 점점 나 같은 기질의 사람도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모해간 이유도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 직업과 맞지 않다고 걱정하기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직업과 맞다고 여기는 편이 훨씬